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붙어서 여기서 이야기. 네네네. 네, 방금 소개받은 하이딥 대표 고범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제목이 시리얼 안트러프너십인데요. 뭐 시리얼이니까 이제 연속이고 안트러프너십이니까 뭐 이제 기업가 뭐 정신 이런 건데, 하여튼 제가 회사를 한번 벤처 회사를 한번 만들고 엑싯을 한번 하고 다시 이제 또 새로운 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제를 이제 How to live, 이게 삶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삶의 관점에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피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How to live 하는데 옆에 피자가 있으니까 피자를 먹으면서 살으라는 얘기인가?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뭐 저는 이렇게 피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앱스트랙을 제가 이제 처음에 어, 적어드렸던 건데, 여기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면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어느 일정 기간을 살고 죽는다. 뭐 예외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죽기 전에 어떤 후회를 많이 하게 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그나마 후회를 줄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단 한 번뿐인 삶을 아까 미치게 끝장나게 불꽃처럼 살아 부르는 어떤 연속 기업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 전례가 없는 일들에 도전을 하면서 성공할지 실패로 끝날지 모르는 얼음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들의 도전 스토리. 그들이 왜 그런 남들이 보기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네, 오늘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어, 전자공학과에서 이제 회로 설계를 전공하고 석사 박사를 하고 7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3년 동안 CDMA, 휴대폰에 들어가는 트랜스퍼 칩을 개발하다가 2000년도 3월에 이제 삼성전자를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티그런트라는 이제 그런 벤처 회사를 하나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벤처 회사가 당시는 그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그 토너를 시모스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기반으로 돼서 그 모바일 TV, 우리 뭐 DMB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칩 플러스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여 그 회사가 2004년부터 매출이 늘어나서 2006년도에 이제 코스닥 등록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걸 앞서서 미국에 있는 그 애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M&A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약 160 밀리언 정도의 회사 M&A가 되고, 제가 이제 미국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정도 있다가 2010년도 초에 나와서 다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두 번째 회사를 하게 되는데, 하이딥이라는 회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그 인티그런트에 대한 뭐 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하이딥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쨌든 스타트업을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시피 보면 첫 번째 아까 그 뭐 필러스피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피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티그런트 DMB 스토리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6년 만에 아무도 nothing error,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 한 1억 7,500만 불, 하나로 한 2천억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로 그 밸류를 만드는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딥이라는 회사를 통해 갖고
저희가 개발했던 게 이제 3D 터치라고 했던 테크놀로지하고 UX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이거 이제 저의 제 뷰포인트니까 제 눈에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 지구라는 별에 피자 한 판을 들고 여기 보면 이제 우주선 이게 보이시죠? 우주선 타고 피자 한 판 들고 왔다가 저 피자를 다 먹으면 다시 지구를 떠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뭐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모님의 몸을 이제 좀 약간 이제 빌려서 태어나는 건데요. 어쨌든 피자 한 판 들고 지구에 왔다가 저거를 다 먹으면 이제 다시 지구를 떠나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와 가지고 피자를 60 조각을 냅니다. 60 조각. 60 조각을 내서 1 년에 한 조각씩 이렇게 먹다가 60 조각을 다 먹으면 이제 더 먹을 피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별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왜 60 조각이냐? 제 생각엔 뭐 1 살에서부터 20 살까지는 사실 뭐 자기 스스로 그 주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21살 때부터 이제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한 80년 산다고 보면 앞에 20년 빼고 나머지 60 년을 그 피자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야금야금 먹다가 다 먹으면 이제 가는 거죠.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하면 날씨가 추우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게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겨울을 추운 거를 싫어해도 딱 60 번밖에 이제 제가 경험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더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인생은 60 개의 그 피자 조각이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없다. 이게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게 맨 위에 보면 저기 사람이 있죠, 쭉 사람. 그 와 보니 지구라는 별에 와 보니까 와, 사람과 그 밑에 보면 자연이죠. 사람과 자연으로 이루어진 지구라는 별에 이제 여행을 하러 온 겁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사람들도 보면 그 위에 뭐 가족도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친구들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자연도 있고, 사실은 자연에 있는 프린시플을 응용한 것들이 기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 이렇게 그 오묘한 것들이 많은 지구라는 별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이 한 번뿐인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그나마 이게 되게 즐거운 여행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살을까?' 이거를 오늘 제가, 물론 이제 어떻게 살까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다가 딱 가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일까에 대한 거를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음을 임박하게 되면 어떤 후회를 할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요 얘기를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브로니 웨어라는 그 호주의 그 말기 암 환자를 이렇게 그 케어하는 호스피스가 있는데, 그분이 인제 수많은 환자들을 같이 이제 그 임종을 맡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를 요약해 가지고 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사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가장 첫 번째가 가장 큰 거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원하던 삶, 뭐 내지는 뭐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원했던 삶, 아니면은 뭐 이런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하고 살았으면은 좋았을 것을. 이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회가. 물론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어쨌든 이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를 되게 또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사실 그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돈만 벌고 예를 들면 막 성공만 위해서 뭐 이렇게 너무 일에 그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돈도 그렇죠.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이제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감정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죠. 뭐 저기 뭐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뭐 참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한 스킬을 필요로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잘, 상대방의 그 기분을 안 나쁘면서도 내 의견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대충 안 하죠. 그렇죠?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을 때 가까이 되면 내가 좀 더 나를 더 많이 표현했었으면,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친구에 대한 얘기고요. 친구에 대한 거고, 친구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제가 보기에 자기를 이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대고 이런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어도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맨날 술을 같이 먹는 술 친구, 뭐 술만 먹고 맨날 노는 친구들보다는 약간 진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한테 더 많은 행복을,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면은 뭐 자기 자신이 조그만 사소한 그런 어쨌든 그런 감사함 요런 것도 자기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살거나, 그래서 요런 5가지가 그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게 되면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5가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몇 개는 괜찮을까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 예를 들어 5개 중에 한 3개는 나는 자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부족한 거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좀 더 이거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저는 보면은 1번은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1번은 제가 거의 뭐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제 자신한테. 2번도 이거 제가 이거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도. 3번도 제가 10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저는 뭐 표현을. 4번이 한 이게 근데 여기에는 꼭 친구뿐만 아니라 뭐 직장 동료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한 얘는 좀 한 90, 85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5번은 이것도 거의 100점 정도를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3개 정도는 꽤 괜찮은데 부족한 게 2개 정도. 자, 그래서 다시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계속 그걸 찾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게 사실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던 메인 동기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행복이란 게 뭘까? 저희는 이제 우리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야, 이 생물학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뭐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옆에 책이 있는데,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이게 일본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는 어떤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거에서 이제 저희가 공학을 하듯이 이런 거를 또 정신과 의사분들은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 보면, 결국 행복이라고 느낄 때에는 행복을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서 몸에 분비가 돼서 그걸 저희가 막 그게 막 생기면 즐거워진답니다. 그걸 이제 행복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라는 3가지가 있답니다. 그럼 이게 각각이 뭘까?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건강하잖아요. 내가 막 건강해. 몸도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건강하면서 느끼는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제 몸이나 운동하고 나서 하면 기분이 좋은, 이러면서 생기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뭐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뭐 이제 잠도 잘 주무시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이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거나, 자식이 있으신 분은 자식하고 사이가 좋거나, 뭐 애인 있는 사람들은 애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맨날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싸움을 맨날 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그 좀 뭐 예를 들어서 스킨십 같은 거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은 옥시토신이 많이 생기는데, 해당 가까운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분비되는 물질이 이제 옥시토신입니다. 이거를 잘 하려면 일단은 그 소통이라는 거를 잘 해야 된다면, 소통.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집에서 배우자랑 뭐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피곤한데 집에 오면은 아무 말도 없이 쉬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큰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거 큰일이 생기면 이제 옥시토신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서류가 하나 오겠죠. 뭐 이혼 서류가 하나 와 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혼하자고 하면 이제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옥시토신이 안 나오는 거죠. 일단 그래서 고런 그런 가까운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가 옥시토신이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뭐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그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게 그 세로토닌성 행복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뭐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위에가 이제 자기의 그 가족과 보내는 그 유대감, 사랑을 통한 옥시토신 호르몬에 의한 행복, 성공, 돈, 여기도 이제 도파민성 행복 맨 위에 있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 이런 거를 이해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맨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맨 위에 도파민성만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보고 사실은 살아왔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이 몸과 마음의 건강, 뭐 저도 약간씩 제가 이제 약간 나이가 조금씩 더 먹다 보니까 이 몸이 인제 옛날 같지가 약간 않으면서 어 이 세로토닌이라는 거가 점점 안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 맨 밑에 있는 거가 안 되면 그 위에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막 갈등이 있으면 막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이런 옥시토신이라는 게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게 되면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저희가 사실 많은 분이 이제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하다 보면 요 밑에 두 가지들을 잘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책도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거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추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저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아까는 도파민성인데 제가 그 아까와 같이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 가지고 했던 첫 번째 그 스토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6년 후에 175 밀리언 정도로 일단 아 했던 건데, 일단 나와 가지고 이제 한 게 이제 도전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나 둘 다섯 분이 인제 그 인티그란트라는 회사를 그 창업했던 사람인데요. 다 이게 벌써 한 20년 돼서 다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20년 7월 달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여기 보면 인제 RFIC라는 거를 저희가 한 건데, RFIC가 뭐 국내에 거의 다 이제 수입해 왔는데 '이걸 국산을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모스라는 기술에 도전합니다. 저 오른쪽에 뭐 RFIC 갈륨 아세라이드 바이폴라 시모스. 시모스로 막 해서 요 밑에 보면 10 years of RF 시모스를 10년 동안 했는데 How many products today? 야 지금의 프로덕트 나온 게 도대체 몇 개야.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길버트나 뭐 이런 분들은 바이폴라를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분은 이제 되게 딱 벌써 표정이 딱 어떻게 보면 '야 시모스 안 돼.' 이런 표정으로 턱을 딱 베고 있잖아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그 옆에 스튜어트라는 분은 시모스로 논문을 많이 쓰신 분이고, 야 시모스 신봉자입니다. "앞으로 이거 잘 될 거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그 당시 2001년 ISSCC 패널에서 막 이런 디베이트들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시모스로 이걸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베리 길버트라는 분은
애날로그 디바이스의 펠로우로 계셨던 분입니다. 저분은 "야 시모스는 안 돼." 이랬던 분인데 6년 후에 애날로그 디바이스가 시모스를 개발한 인티그런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2000 년도에는 몰랐겠죠. 그죠? RF는 시모스는 안 돼.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그 휴대폰이 점점 그 흑백에서 칼라로 되고 칼라의 스크린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VOD 서비스라고 해서 뭐 그걸로 이렇게 뭘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려고 했는데 저는 '아니 휴대폰이 통화를 하면 됐지 하면 스크린이 왜 커지지? 그리고 그게 칼라가 되고 해상도가 높아지고 스크린이 왜 커질까? 그걸로 통화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준다.' 근데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가고 근데 보니까 볼 게 없는 거죠. 그죠? 콘텐츠가 없다, 콘텐츠가. 화면은 커지는데 칼라가 되고 해상도가 올라가는데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는 어디에 있나? 방송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야 방송에는 콘텐츠를 갖다가 모바일로 가지고 오면은 재밌지 않을까?' 이게 인티그런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모스 기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떠나서 그 앞에 했던 콘텐츠를 방송에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제 노트에 이렇게 이제 여기 쭉 찢어진 게 제 노트인데 이렇게 '모바일과 방송을 합쳐서 모바일 브로드캐스트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티그런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기회가 오는데 어떤 기회가 오느냐? 그 당시 디지털 TV 규격이 ATSC하고 DVB-T가 서로 막 이게 서로 그 대한민국 규격이 되려고 이제 막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식으로 결정이 되고 미국식의 문제는 뭐냐 하면 화질은 좋은데 이동 수신이 안 됩니다. 유럽 방식은 화질은 쪼끔 떨어지는데 이동 수신이 되고 그래서 정통부 그 당시 정통부는 ATSC를 결정을 하면서 하도 저기 이동 수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DMB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위성 DMB도 생기고 지상파 DMB가 생기고 이래서 방송이 통신이랑 합쳐지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거를 알고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걸 했느냐? 그런 건 아닌데 그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들어가 있는 be the first 여기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모든 거가 다 전 세계 최초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위성 EMB, RFIC 이거 시모스로 만든 건데 이것도 세계 최초가 되고 지상파 RFIC 이것도 시모스로 만든 건데 이게 세계 최초가 되고 이 두 개를 합친 듀얼 DMB SiP 이런 것도 다 세계 최초가 돼서 삼성, LG, 펜텍 휴대폰들한테 다 탑재가 됩니다.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 TV를 수신하려면 왼쪽에 있는 저런 튜너가 있어야 되는데 저 튜너를 시모스 기술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저 조그마한 칩으로 만들어서 저 튜너를 갖다가 모바일 폰에다가 듣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안 돼." 그리고 이거 "야 그거 어떻게 시모스로는 안 나와 성능이." 어쨌든 그거를 이제 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세계 최초의 그 DMB 폰인데 일명 도끼폰이라고 생긴 게 도끼처럼 생겨서 도끼폰이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매출이 4년 동안 거의 없다가 2004 년부터 거의 exponentially 이제 매출이 증가됩니다. 그 4년 동안 여기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뭐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이 엄청난 그 힘든 그 시간이고 매년 뭐 30-40 억씩 그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한 2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던 이제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그런 DBS 그런 모바일 TV를 탑재된 그런 폰들이 인제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코스닥에 이제 승인을 해서 들어갈 때는 사실 우리가 상장을 할 때에는 회사의 첫 번째 이유가 다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리 성장을 하려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또 하나는 당시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타겟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건데 제가 상장된 그런 어쨌든 저희 선배님들을 보면 아직도 이게 그 이제 뭐지 이게 자산은 많은데 실제로 그분 스스로가 약간 이제 뭔가 여유 있거나 창업자들이 돈을 버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못 봐서 반면에 실리콘밸리에 가 보면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뭐 회사에 뭐 6년 뭐 10 년이 됐으면은 이제 M&A를 통해 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저희가 정말 글로벌한 미국 회사한테 M&A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 보고 싶었던 게 큽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삼성은 알아도 한국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인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만나 가지고 이 모바일 TV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서 같이 일을 해볼 거를 이제 타진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RFIC만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베이스밴드,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멀티미디어 이런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를 여러 명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M&A에 잘 돼서 이게 운이 좋게 잘 돼서 그 애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와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퀄컴의 경쟁을 위해 미국 회사와 협정을 이제 하게 됐다고 이제 해서 뭐 여기 그렇게 제 그 보스 되시는 분인데 거기랑 이제 M&A가 돼서 여기 애널로그 디바이스가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그런 어쨌든 회사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맨 오른쪽에 빨간 이렇게 반짝 빛나는 거가 이제 추가로 한국에 있는 그 애널로그 디바이스의 이제 한국 회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글로벌한 그런 그 회사에 조인을 해서 어쨌든 글로벌하게 저희가 이제 모바일 TV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컴pensation인데 사실 뭐 시작은 아까 보셨듯이 5명, 그 5명 중에 뭐 또 2명은 너무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3명 있다가 떠나고 그 3명이 남아 가지고 이제 끝까지 했는데 시작은 이렇게 씨앗 하나에 이제 빚을 한 6년 동안 피워 줬더니까 네 뭐 한 이 정도가 돼서 이제 이 시간이 나시는 분은 쭉 세 보면은 뭐 이게 1억 7,800만 개가 될까 모르겠네요. 여기 쭉 한번 세 보시면 네 이거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회사에서 제가 3 년을 또 있었습니다. 그 애널로그 디바이스 3 년을 있고 3 년을 있다가 이제 나와서 또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나와서 또 한 6 개월 정도 쉬다가 2007 년도에 그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출시가 했죠,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저희 나라에는 2009 년도 말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2009 년도 말인데 이게 뭐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건 옛날 구닥다리 스마트폰이고 이제 중간에 보면 '야 이게 자기네들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레볼루셔나이즈를 했다.' 헉 하면서 멀티 터치를 탁 해 갖고 뭐 UI의 혁신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저도 써 봤더니까 진짜 쓰기 편하더라고요. 보름 내내 그걸 갖고 놀았는데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제가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 거기에 있는 그 컴포넌트나 테크놀로지들은 원래 다 있던 거예요. 뭐 거기에 있던 통신 모듈 뭐 블루투스 뭐 와이파이 뭐 심지어는 멀티 터치까지 다 있던 건데 애플이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컴바이닝을 한 거죠. 합친 다음에 멀티 터치를 갖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쓰기 편하게. 와 이 쓰기 편하게 만들었더니 이게 사람들을 그냥 확 휘어잡고 절대로 안 망가졌던 노키아가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터치라는 게 IC가 유저 인터페이스 쓰기 편하게 만든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 꽂혀 버립니다 제가. 이게 문제인데. 뭐 저는 디스플레이는 잘 모르고 하는데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제 '야 이게 멀티 터치로 바뀌니까 이렇게 쓰기 편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좋구나. 야 이걸 더 쓰기 편하게 만들면 더 좋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발표할 때 보면 맨 X축은 easy to use, 맨 오른쪽이 easy to use, Y축은 smart 뭐 이런 건데 아이폰은 저기 오른쪽 끝에 가 있고 나머지 폰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hard to use 다 저기다 갖다가 처박아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발도 안 해 멀티 터치 해 가지고 UX를 만든 다음에 "야 이게 우리 거야."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easy to use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야 지금 있는 터치는 2 차원 터치인데 그러면 더 쓰기 편하려면 내가 3 차원 터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2011 년, 12년 이때 3 차원, 차원을 하나를 더 늘려 보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아울루 G라고 하는 기술들을 개발합니다. 이게. 뭐 3D 포스 터치 테크놀로지라고 그 밑에 저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센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애톰 뭐 3D 포스 터치 요 센서를 추가를 해서 IC에다가 그 포스 터치 기능을 넣어 갖고 이렇게 3D 터치를 하고 이름을 아울루 G라고 합니다. 아울루는 뭐냐면 아우르다입니다. 아우르다. 컴바이닝. G는 뭐냐? G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 Y가 원래 있고 자 컴바이닝 Z, X G축을 아우르겠다. G축을 같이 포함하겠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보려고 이제 막 합니다. 또 하나의 아이폰을 보고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야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쓰잖아요. 그쵸?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야 이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거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용하게 만드는 그 디바이스를 유용하게 만들면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더 유용해질까.'를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은 밑에 펜 있지 않습니까? 펜? 야 앞으로는 이게 더 유용해지려면 스타일러스 기능을 넣어야 돼. 여기 이 화면에. 어? 그 스타일러스를 더 이게 더 유스풀하게 하려고 스타일러스를 같이 개발합니다. 두 가지 기술을 개발하게 시작돼요. 스타일러스 기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 터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5 년도 아이폰 이분이 잘 아시죠? 조나단 아이브라고. 이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 년도에. "야 우리는 새롭게 테크놀로지와 새롭게 인터랙션한 새로운 우리 거를 우리가 만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야 그다음에 매일 너가 맨날 쓰는 그런 것들에다가 내가 쇼컷을 줄 거야. 퀵 액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 년도에. 기대해 봐.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플이 3D 터치라는 기술을 디스클로즈를 해요. "우리가 3D 터치를 만들었어. 기존은 2 차거든. 기존은 2D인데 지금 3D야. 이거는 easier to use. 더 쓰기 편해." 참고로 아까 제가 그 애플 우리 만들었던 아울러지는 애플이 이걸 하는지를 이제 몰랐습니다. 뭐 애플이 일하는 건 다 비밀이라 뭐 애플이 이거를 해서 뭐 "야 이거를 뭐 3D 터치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야 3D 터치는 멀티 터치 이후로 "most significant new sensing capability"라고 이제 막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9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 스페셜 이벤트 2015 년도에 3D 터치를 릴리즈를 해요. 그래서 2016 년도 폰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3D 터치에서 막 영상도 나오고 막 근데 애플의 런치하기 일주일 전에 애플 런치 일주일 전에 그 9월 2 일에 그러니까는 9월 며칠이었죠? 9월 9 일이었던가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9월 9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9월 2일 날 독일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9월 2일 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신문에 막 나기 시작합니다. "Somebody looks set to beat Apple to the first full touch smartphone." 이파 2015년. 그래서 "야 누군가가 애플을 야 애플보다 먼저 낼 것 같아."라고 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누군가가 애플을 비트했어." 이 force touch라는 기술을 애플보다 먼저 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화웨이. 화웨이가 force touch 기술을 애플보다 먼저 어나운스. 그래서 여기 보면 애플 그 화웨이 CEO가 여기 보면 오렌지의 무게를 잽니다. 폰을 가지고. 폰을 딱 넣으면 저기 원이 이렇게 되죠. 그 원의 그게 이제 무게입니다. 그래서 guess the weight. 이 오렌지의 무게가 얼마일 것 같아요? 내가 폰으로 재어 볼게요. 뭐 하면서 이제 화웨이 런칭 이벤트 2015 년입니다. 그래서 폴스 터치라는 거를 딱 발표를 해요. 여기 뭐냐면 버튼을 꾹 누르면 거기 있던 여자 얼굴이 확대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사과도 재고 그 사과를 왜 쟀을까요? 사과가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뭐죠? 애플이죠. 애플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자로 이렇게 이제 폴스가 되니까 한문을 갖다가 이렇게 멋있게 붓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출시가 되니까 야 이게 솔루션은 어디서 났을까? 아까 있던 그 폴스 터치. 그때는 디스클로즈가 안 됐는데 폰이 나온 다음에 그 폰 뒤를 까 봤더니까 거기에 하이디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칩에. 요렇게 출시된 게 이제 화웨이 메이트 S고 이게 월드 퍼스트 3D 폴스 테크놀로지 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게 화웨이 스마트 S인데 여기를 까 봤더니 그 뒤에 IC가 나오는데 그 IC 뒤에 보니까 하이디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있는 그 기술을 준 거는 화웨이 기술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다 화웨이 기술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이 화웨이 기술처럼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화웨이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 까 보니까 거기를 열어 보니까 그래서 "The technology was actually provided by a small South Korean startup called HiDeep." 그 기술 모두는 하이딥이 제공한 거예요. 화웨이에다가. 그래서 훨씬 더 쓰기 편하고 이 3D 터치, 포스 터치의 개인은 기존에 있던 거 저희 핀치 투 줌이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 포스를 하게 되면은 원 핑거로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손가락 하나로 줌인, 줌아웃이 다 돼요. 이걸 세게 쭉 한 손가락으로 누르면 줌인이 되고 한 손가락 다시 하면 줌아웃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크롤 같은 거 쭉 업 앤 다운도 저희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를 꾹 누르고 있으면 오토 스크롤이 쭉 됩니다. 이런 원 핑거 오퍼레이션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터치 센서, IC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산에 관련된 모든 양산 셋업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2011, 12, 13, 14를 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이게 쫙 떴으면은 이제 제가 또 상장을 하거나 해서 좋았을 것 같았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오니 폰에도 3D가 되고 화웨이 또 폰에 또 화웨이가 들어가는데 이 시장이 사실은 애플이 어쨌든 아주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그죠? 그 전에 제가 요 간단하게 이 3 터치를 하면서 세 번의 큰 이노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오늘 많은 분이 또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힐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3 터치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디스플레이가 있고 위에 그 플라스틱 커버가 이게 눌리려면은 플라스틱이 돼야 되겠죠? 유리는 안 눌리겠죠, 유리는. 유리는 안 눌립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커버를 해야 되고 그 밑에는 트랜스페런트 피에조 머티리얼이라고 압력을 감지하는 투명한 피에조 머티리얼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폴스를 하려면 그 직관적으로 우리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위에 플라스틱 커버를 엄청나게 찾습니다. 지금 참고로 지금 있는 스마트폰들은 다 위에가 글라스예요. 그러니까 글라스를 플라스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열심히 찾았는데 뭐 1플러스도 찾고 다 못 찾았어요. 피해줘도 투명할 때 못 찾은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이노베이션이 처음에 하면 생깁니다. 뭐냐? 우와, 커버 글라스가 아닐 줄 알았는데 커버 글라스가 휘더라고요. 글라스가. 야, 글라스가 휘어? 예, 글라스가 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플라스틱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센서 패턴, 피해조를 안 넣고 센서 패턴을 갖다가 바꿨더니 압력이 센싱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피해조를 안 쓰고 센서를 가지고 압력을 센싱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렉트로닉 디자인으로 피해조 머티리얼을 리플레이스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피해조 머티리얼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피해조 머티리얼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첫 번째 이노베이션입니다. 야, 와, 피해조를 안 써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해갖고 데모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회사한테 데모를 했더니까 막 좋은데 가봤더니 저희가 쓰려면 중간에 에어갭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쓰는 프리미엄 폰에는 공기층이 없습니다. 그걸 오른쪽에 보면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있는 풀 라미네이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공기층이 없습니다. 이런 망한 거죠. 에어갭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에어갭 그 대신에 거기다가 투명한 소프트한 머티리얼을 넣어야 되겠다. 그거를 또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일본에 있는 회사에 가서 찾고 뭐 엄청나게 찾아냈는데 다 페일입니다. 다 페일이에요. 망했다 이거. 큰일 났네. 이러는 차에 또 한 번의 이노베이션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진짜 딥 오브저베 계속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그러다가 그 엔지니어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게 실험하다가 막 늦게까지 실험하다 보면 불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게까지 하다 보면 불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눌러 보니까 어 풀 라미네이션 돼 있는 폰 그러니까 에어갭이 없는 거에서도 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약간 그 램프가 약간 휘어 보이죠? 밤에 실험하다가 야 이게 왜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지? 내가 너무 야근을 해 갖고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 그게 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휘지? 그래 가지고 실험을 해 봅니다. 또 뒷면에다가 맨 뒤에다가 이렇게 뭐 잉크 같은 거 묻혀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손을 갖다 눌러 봤더니 윗면에 저렇게 점이 이렇게 보이죠?
'야 이게 다 눌려지네. 디스플레이까지 다 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디스플레이까지 다 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지금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저희는 이게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래서 다시 디스플레이까지 다 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밑에다가 이제 에어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데모를 하게 되고 마지막 서드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그런 저희가 폴스로 바뀌는 두께가 한 뭐 100 마이크론, 200 마이크론 수준인데 폰을 만들 때의 세트 베리에이션이 거의 그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커니컬 디포메이션 바이 폴스가 200 마이크론인데 우리가 세트를 만들 때마다 세트 투 세트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술을 어떻게 양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또 가지고 또 양산 갈 수 있네 못 가네 해 가지고 엄청나게 하다가 이런 기술을 발견합니다. 리니어 폴스 테크놀로지라고 오른쪽에 보면 길이에 따라 가지고 델타 상대적인 거리에 의해서만 ADC 아웃이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 뭐 이런 해서 공정에 관계없이 그런 폴스의 차이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기구물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기구의 두께가 상관없이 폴스에 대해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새로 설계, 알고리즘 이걸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전체가 확보가 되고 그게 아까 했던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양산을 막 가서 코드 막 200개가 되고 막 뭐 이제 막 엄청납니다. 이렇게 막 돼서 매출이 쫙 올라가는데 3D 터치가 쫙 커졌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보기에 애플이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못해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출이 다시 떨어집니다. "야 고객사들이 3D 터치를 꼭 넣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뭐 3D 터치가 쭉 떨어지니까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 갖고 이런 다운턴이 되니까 뭐 인제 뭐 사람들도 떠나고 people left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뭐 투자자들도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제 사람 뽑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금도 이제 고갈되고 다시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하이딥스피드 2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게 떨어져서 지금은 한 4년 동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애플 이후로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LCD에서 OLED로 바꾸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애플이 OLED를 쓰면서부터 다 OLED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는. 그리고 그런 OLED로 하다 보니까 왜 바뀌느냐? OLED는 이렇게 플렉서블 뭐 폴더블 이런 거가 다 되니까 폼팩터 다양한 폼팩터를 지원하게 돼요. 이런 다양한 폼팩터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린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는 걸 접는 거죠. 그래서 비거 스크린이고 특히 요새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뭐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어플리케이션 삶의 방식이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되는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고 그게 지금 이렇게 폴더블, 롤러블, 스케일러블로 가려고 OLED로 바뀌고 거기에 스크린 사이즈가 더 커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아까 여기 밑에 보면 펜이라고 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펜. 스타일러스라는 것들이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타일러스가. 자, 베리어스 폼팩터를 하려다 보니까 OLED 디스플레이가 얇아지고 그 얇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얇아지다 보면 디스플레이하고 터치 사이 간격이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노이즈가 터치를 엄청나게 때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다시 이제 배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티너 OLED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노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다음에 비거 스크린이 커지는 바람에 스타일러스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요게 한 달 전에 SDC CEO가 SDC의 로드맵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로드맵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OLED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 등입니다. 애플도 삼성 디스플레이 쓰고 있고 삼성 무선사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내용인데 보면 하여튼 터치하고 펜들이 쭉 다 들어갑니다. 스타일러스가 이제 다시 그 조명을 받고 있고 아까 제가 하이딥 시작할 때 두 가지 테크놀로지라고 했죠. 하나가 3D 터치고 하나가 스타일러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금 회사가 이렇게 3D 터치로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저희는 저의 고울은 하여튼 이제 IPO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유니콘으로 다시 그 하려고. 아까 3터치 떨어져서 다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시장 상황을 다시 이용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IPO, 그다음에 또 유니콘이 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도전하는 기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 바라며, 그리고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 발전해 가고, 그 발전은 이 삶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있는 그 문제를 풀면서, 아까 이노베이션 같은 거를 하면서 저희 스스로가 공부를 엄청나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자연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런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게 아까 돌아가서 보면 '제가 원했던 걸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이거는 내가 원하고 재미있고, 그거에 되게 하여튼 그거를 계속 즐기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볼 수 있으니까, 세상은 똑같이 안 변해도 내 눈을 바꾸면 이 세상에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를, 삼성을 이게 제가 나오면서 지금 한 20 년이 됐는데를 보면 저는 스틸 예스라고 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100 점을 주는 이유가, 어려운 거 되게 많아도 아직도 뭐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3D 터치 센서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건데요. 뭐 저 보면 아주 되게 누추하고 정말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저희한테는 되게 뜻깊은 거예요. "저렇게 센서 패턴을 가지고 폴스가 할 수 있어?" 이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그런 우리 센서 모양이고, 뭐 여러분들 이거 잘 에디슨이죠, 그죠? 에디슨이고, 뭐 거의 이런 마인드로 저희가 실험을 한 거거든요. 2만 번 해고 2만 뭐 한 번째에 뭐 필라멘트 뭐 발견하고 했는데, 2만 번 동안 뭐 이거 실패가 아니죠, 그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을 뿐이고. 하여튼 이런 마인드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노베이션이 나오고, 요건 거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방에 있는 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여기 앞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우리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뭐 회로라는 거 있어서 약간 블러링을 해서 잘 안 보이게 했는데, 끊임없이 같이 테크니컬 디스커션하고, 그 위에 보면 저렇게 써 놨더니까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잘 못 대더라고요. 저거를 핑계 대려고 할 때가 조기 한번 쓱 보면 저거를 보고, 아 이 핑계 여기는 아무것도, 그냥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고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거의 해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마 거의 지금 한 45 분쯤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몇 가지 책을 이제 소개해 준 걸로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 보면 이제 학생분들도 많고 뭐 대학원생들도 많고 해서 진짜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 볼 이 책 한 4권 정도를 소개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 살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님이 쓰신, 그 여자분인데 쓰신 책이고, 또 하나는 뭐 일본인 분이 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요런 이분이 했던 글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 옥시토신 같은 것들을 잘 분비를 받으려면은 주변 사람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스킬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분이 뭐 그 한국 분인데 절대 설득하지 마라. 참고로 저는 이분한테 뭐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이 책 제가 읽어 보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마음 편히 뭐 살기로 했다. 이게 마치 무슨 뭐 삶을 이제 안 살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좀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나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 써 있는 그런 그 벽을 제가 또 사진 찍은 건데, 또 요런 글들을 갖고 저희는 이제 이게 내 삶의 방식이라고 해서 살고 있는데, 도파민을 위해서. 네. 또 요게 제가 오늘 저기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쨌든 이게 아마 시간이 다 돼서 예. 질문을 좀 받기는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되게 잘하십니다. 예, 지금 제가 예. 했던 게 거의 45 한 2분 정도 오버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 얘기를 이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